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교수님 트럼프를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젯밤에 철회를 했죠. 맞습니다. 저희가 또 한 번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한 번의 트럼프 타코쇼를 본 것 같아요. 네, 왜 맞습니다. 철회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네. 제가 그냥 전반적인 인상은 뭐냐면 이제까지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를 상대할 때 너무 비굴하고 아첨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럽이 생각보다 미국이 유럽한테 관세하겠다고 그러니까 유럽도 그래 우리도 관세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관세의 원래 이유가 된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것, 특히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여론이 호의적인 게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오죠, 잘. 네, 4% 나옵니다. 4%. 네, 그럼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유럽에서 또 뭘 잘했냐면 미국 의회에다 로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로비에서 그 의회에서 이거 트럼프의 그린란드의 야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를 조금 세게 밀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나 원하는 거 얻었어. 얻은 거 별로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세를 부과했을 때 유럽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강하게 반발을 하다 보니 트럼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타코로 말을 내뺀 건데 또 한 번 마음이 바뀌면 유럽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요? 카드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 세계 GDP의 25%가 미국이고요. 한 17% 정도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유럽이 또 한 17% 정도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큽니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1조 달러 규모가 되는 상품 서비스 시장이 유럽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은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 와서 활동하지 못하게 조금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 부르고뉴 와인의 애호가예요. 나는 나파밸리 와인 다 필요 없고 네. 부르고뉴만 마실래요 라고 하면 사실은 유럽이 미국에 그렇게 팔고 있는 독점적인 상품이 한 500가지가 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예를 들어 금융사들이 유럽 와서 활동하는 것도 약간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을 방법이 많죠. 하지만 미국 국채 매도도 나설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져요. 근데 이게 좀 네. 달라요. 아시아권에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대부분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게 좀 많고요. 유럽에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유럽 정부가 아무리 미국이 미워도 금융회사들한테 너네 손해 봐가면서 국채를 팔아라 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그러네요. 유럽이 굉장히 큰 손인데 대량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걸 갖고 있었던 유럽의 여러 가지 금융사들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 대 나라 대응하는 방식으로 민간 금융회사들을 희생시켜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될 가능성이 좀 크고 뭐 별로 이거는 사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네.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도 여러 카드가 있지만 또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또 한 번의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유럽 경제에는 실질적인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타격감이 네. 있는데 그 타격감이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내 코가 석자인 상황도 저는 약간 있다고 보는 게요. 작년에 미국 성장률이 2.1 정도 돼요. 올해 IMF에서 추산치는 한 2.3에서 2.4 정도 돼요. 근데 작년에 유로존은 얼마였을까 보면 1.4%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한 1.3 성장을 할 거다. 그렇게 봤을 때는 성장률에 있어서 이미 미국은 선진국 중에 그나마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몇 안 되는 권역인데 유럽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양국이 서로 관세를 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 과연 어디가 더 불리할까? 최근에 그 독일의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는데요. 그 키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그린란드에 추가적으로 관세 10% 덴마크나 여러 나라에 부과했을 때 EU의 GDP가 몇 퍼센트 감소할까 보면 뭐 한 0.05%. 근데 미국 감소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유럽이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관세로 인해서 서로 전쟁을 해. 그리고 상처는 유럽이 더 많이 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유럽도 조금 뼈 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교수님 그러면 이 모든 거래 출발점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그린란드의 합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죠. 네. 근데 가능한데 문제는 과정이 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악마는 언제나 어디에 있죠? 예, 디테일에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합병하느냐의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린란드를 공식적으로 그린란드의 투표를 받아서 EU의 승인을 얻어서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합병하는 거. 근데 딱 얘기만 들어봐도 몇 가지 지금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군사작전인데 사실 그린란드의 수도가 누크인데 누크의 인구가 얼마냐 하면 2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누크라는 동네는 2만 명 사는 동네니까 별로 안 커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개썰매가 덴마크에서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군대가 개썰매를 갖고 있는 데인데 왜냐하면 누크는 들어가는 도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변부가 다 그냥 얼음밭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인데 저기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미국의 중대나 대대 하나 들어가도 아마 군사적으로 점령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비용,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어떤 외교적 마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미국에서 짜낸 방법이 뭐냐? 네. 산다. 얼마면 되겠니?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싱크탱크에서 이걸 추산을 해보니까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1,00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시총이 딱 1,000조예요. 그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저 그린란드를 산다고 아무리 저 안에 히토류가 있고 아무리 미국의 향후의 국방상 중요한 지역이고 북극 항로의 거점이 되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저기를 1,000조 원이 되는 금액을 주고 산다고 사실 이거 미국 의회나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1,000조 원 이상을 들여서 그린란드를 산다. 이 부분은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이런 모든 행보가 에너지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 결국에 경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네. 말이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뭐냐면 그린란드의 에너지 채굴권 사면 됩니다. 꼭 점령할 필요 없어요. 그린란드를 소유할 필요 없어요. 에너지 채굴권 사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린란드에서 가장 지금 미국이 눈독 들이고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히토류인데 그쵸. 히토류는 채굴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재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염물질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 60%인 중국에서 히토류 재련을 90%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의미해 주는 바가 큰 거죠. 중국은 사실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가는 나라인 거고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이나 근데 이제 이거 재련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뭔가 앞뒤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이제 불호 네. 감정에 너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뭔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합병을 시도한 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네. 좀 이상한 게 미국인들은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전형적으로 고립주의를 좋아하거든요. 미국이 딴 나라에 가서 돈 쓰고 딴 나라에 가서 국방비 쓰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정 부분의 그런 생각들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 나라들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거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미국 대통령 중에 그린란드를 공식적으로 소유하려고 한 세 번째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 네. 미국에서 사실은 그때 뭘 샀냐면 알래스카를 샀거든요. 러시아로부터. 근데 알래스카 살 때 야 이거 말 나온 김에 그린란드도 사자. 그때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린란드 이때 그냥 한번 사버리자라고 얘기했던 게 또 한 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라고 하는 땅에 대한 미국 대통령들이 가졌던 야욕들이 몇 번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전임 대통령들도 못했던 거 나야. 내가 한번 해볼게. 나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린란드를 두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표심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보니 교수님께서는 또 다른 부양책 표현이 맞을까요? 뭐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OBBBA라고 하는 네. 트럼프 감세안 연장된 게 올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정부 셧다운 했었잖아요. 네. 그거에 역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셧다운해서 정부가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세금 추적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걸 좀 덜 걷었다. 그게 일종의 감세처럼 돼서 미국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의 대법원 가 있는 트럼프의 비상경제권한법 법안, 상호관세 법안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 받기라는 판결이 나오면
아마 미국의 수입 기업들 관세 냈던 기업들한테 이거 관세를 환급해 줘야 됩니다. 그게 미국 GDP의 0.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그것조차도 또 부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만든 이 카오스의 세상에서 의도치 않았던 부양들이 있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저희가 또 다른 부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시장에서 가장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이 금리를 좀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고 이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교수님? 저는 사실은 누가 앉는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친 트럼프 인사가 앉으면 금리 인하 속도가 좀 가파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준 의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회의체에서 결정하는 투표권이니까.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두 가지 흐름이 전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 제발 하지 마라. 그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가장 큰 위법적인 일이다라는 얘기들을 공동성명 냈던 게 기억나고요. 또 하나는 연준 의장보다도 저는 연준의 이사회 구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가 리사 쿡 이사 날리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거 손 안 들어줬고요. 그래서 리사 쿡 이사는 스테이입니다. 대표적인 반 트럼프죠. 또 하나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올 5월에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사로서 임기가 3년 정도 더 남거든요. 그럼 더 남아 있을지 아니면 전임자들처럼 관례상 의장에서 끝나면 이제 이사도 사임을 할지. 근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파월이 좀 남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파월 의장도 남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가장 큰 가치인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연준 내부에서도 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결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금리를 내리는 게 사실은 저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시장 금리가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연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돼서 저희가 최근에 얘기했던 셀 아메리카 같은 현상, 미국의 채권 불안한데 이거 들고 있기 싫은데 던지기 시작하면 채권 가격 떨어지고 채권 금리 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시장 금리, 채권 금리 이런 거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더 안 좋은 시나리오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투표권을 쥐고 있는 연준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올해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 어디까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준 전반적인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 좀 고착화되어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약간 쿨다운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금리를 한 2번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분 30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올해 미국의 경기 부양 요소들이 좀 많다. 전반적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IMF도 그렇고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 좀 명분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면 저는 2회에서 1회 정도로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고용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올해도 고용 둔화는 좀 지속될 텐데요. 근데 미국이 최근에 K-사이클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양극화. 내려가는 건 고용이고 올라가는 쪽에 AI나 이 고소득층들의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보면 사실은 미국 경제 지표 자체는 괜찮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럼 미국 국채 금리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미국 국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준을 흔들고 국제 질서를 흔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미국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좀 전 세계적으로 줄이고 싶어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얘기할 얘기 중에 하나지만 금 가격이 올라가는 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 같거든요.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대체 가능성.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올해 잘 안 떨어지는 국면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을까 혹은 밀어 올려질 가능성들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인 거고요. 시청자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하나는 이게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이라든가 여러 군데 지출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 그것들의 대부분을 국채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 나라에서 떨어지더라도 시장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일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오늘 BOJ가 이틀 동안 금융정책 회의에 들어갑니다. 금리는 동결이 되겠죠?
금리는 동결 네. 예, 아주 빠르게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속이 될 게지만 국채 시장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4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4%를 넘겼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일본 경제는 약간 구조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을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구심력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뭐냐면 경제가 다 가운데로 모여요. 일본 밖으로 잘 안 나가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 일본 재무성이 그렇게 국채를 많이 찍어내도 국내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다 소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의 구심력 경제였는데 최근 들어서 국채 시장에서 특히 일본 국채의 장기물, 10년 넘는 장기물들에서는 외국인들의 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비중이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 이전에는 10년물 이상 시장의 수요 중에 22% 정도가 외국인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3%가 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심력이 작용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률보다는 뭐 일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본 은행이 국채를 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일본의 국채를 샀던 게 있는데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익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일본의 장기 국채 시장의 변동성 같은 것들은 저는 일본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의 정부의 정책과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간의 엇박자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 정도 프라이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 국채 시장이 좀 요동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지금 조기 총선을 앞두고 일본 증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다카이치 정부가 아무래도 확대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가뜩이나 지금 국가 채무가 많은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소비 관련된 세수, 특히 식품에 대한 소비세 8% 앞으로 뭐 2년간 안 받겠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재정이 빌 겁니다. 그럼 재정 빈 건 또 국채 발행해야 될 거고요. 그럼 국채가 많이 풀리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분명히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장기 일본 국채들의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뭐 다카이치노믹스라고 할까요? 이거를 얘기할 때 저희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아베노믹스랑 비교를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자체도 스스로도 아베노믹스를 되게 따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베노믹스가 들어올 때랑 지금 일본이랑은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엔화가 되게 고평가됐었어요. 그래서 엔화를 좀 낮춰야 됐었고요. 경기 부양을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엔화가 되게 저평가에 돼 있는 국면이고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약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또 다시 입으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근원적인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엔화가 최근에 원화랑도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확대 재정 정책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줄 텐데 엔화와 원화의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바라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랑 원화랑 약세 국면에서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엔화에서 뺄래 그럼 왜 엔화만 빼? 원화도 빼야지.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 두 나라 다 미국 투자 약정해놓고 이랬는데 빼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원화의 약세가 좀 시정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좀 고착화돼 있으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향후에 금리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결국 이제 엔화 약세가 좀 빠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그것에 따라서 원화 약세도 좀 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 국채 시장에서 시장 금리 같은 것들이 지금 정부랑 일본은행의 이런 서로 엇박자들이 계속 나기 시작하고 네. 정부 쪽에서 계속 재정 적자 모드로 가게 되면 사실은 국채 금리 같은 거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이면이 뭐가 있을까?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아마 예전만 못할 가능성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엔화 약세의 시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원화 약세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오늘 뭐 1월 수출 동향 나왔는데 반도체가 또 선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달러 환율은 언제쯤 잡힐지 예나랑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원달러 환율 올해 말에는 좀 어느 정도 상단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제 이제 그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2개월 후면 1,400원대 초반이나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저는 대통령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고요. 연말에 그 효과가 반짝 효과로 끝났다는 평가가 많아요. 근데 그때 아마 네. 실개입이 들어갔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저희 뭔가 세게 밀어도 올라오려는 힘이 있으니까 서서히 다시 그렇죠. 올라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연말에 제 생각에는 1,400원 한 30원, 40원 정도 내려가면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까지 뭐 내려가서 1,300원대로 가거나 1,400원대 초반에 붙을 가능성보다는 지금 밀어 올리려고 하는 네. 구조적인 힘이 너무 세지 않나. 그리고 그것은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가 생긴 부분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1,430원 단까지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야기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K자 성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위로 치솟고 있는 게 AI 산업이죠. 근데 보니까 도이치방크가 AI 허니문은 끝났다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정 앵커님이 저희 아이인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과외를 시켜요. 네. 근데 성적은 잘 안 올라요. 네. 근데 과외비는 계속 들어요. 천문학적으로. 그럼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과외를 계속 이렇게 시키는 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 맞나 이게? 네. 뭔가 예체능 딴 거를 또 해봐야 되나? 뭐 이런 네. 생각을 해보잖아요. 비슷하게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제가 느끼기엔 앞으로 한 2, 3년간 캐펙스 투자는 계속 필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투자장에서 실적장,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나와야 되는 장세로 점점 가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까지는 AI를 선도하던 기업들이 주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AI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스타가 나오면서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 장세로 가지 않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비유가 너무 적절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붓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AI 산업 안에서도 이익 성장, 그러니까 실적이 잡히는 기업으로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AI 인프라 관련된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요. 그 기업들 중에는 이미 이제 순서가 좀 정해지고 있잖아요. 네. 향후에는 어디서 저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냐면 이 AI를 잘 이용하는 기업, 그래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스타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것은 알파벳이 될 수도 있고 메타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거기서 스타가 나오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AI 반도체입니다. 5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시장도 좋지만 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금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저 금은 약 네. 일종의 기후 온난화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아니고 네. 뭔가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 것 같은 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저희도 얘기 나눴지만 짧게는 세라믹 에리카라고 부르지만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어떤 자산이냐 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의 매력이 좀 네. 예전만 못한 것 같다. 물론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안전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고 그 부족한 안전자산 중에 그나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해지를 해야 될 곳은 많은데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은 줄어든다. 그러면 금의 좀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기후 온난화처럼 한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다. 금 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해서 감사합니다.